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0일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 한국 시간으로 3시 36분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다고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오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소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것을 비행기를 탔을 것이냐, 참매 1호일 것이냐, 혹은 중국 고위급 전용기일 것이냐라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어떤 비행기를 탔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마지막까지 싱가포르 평양 간의 비행 항로를 추적한 그런 보도에 의하면은 아마 참매 1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그동안에 이 비행기냐 저 비행기냐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타던 전용기를 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요. 네. 그것은 우리 과거에 저도 여러 번 대통령을 모시고 전용기로 이제 해외 순방에 간 적이 있는데 예. 이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는 특별합니다. 일반 여객기가 아니고 거기에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우선 개조가 되고요. 예. 대통령의 집무실, 그다음에 회의실, 그다음에 침실까지 다 이제 그 항공기를 개조해서 예. 전용기일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사들여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에어포스 원이라는 건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에 중국의 대형 항공기가 평양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 중국의 그러한 소위 임차용 비행기를 이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로 개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한 시간이 좀 없었던 거 아닌가 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 총리 지도자는 비행 중에도 국가를 지휘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엄청난 통신망이 이제 거기에 비치가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참매 1호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참매 1호이냐 혹은 중국 전용기냐 어떤 것을 탔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 보도에서는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중국 비행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창의공항에 내렸고 또 내리는 장면을 언론 보도를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도 중국 비행기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비행기가 한꺼번에 평양에서 동시에 이륙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어떤 비행기인지 마지막까지도 확인을 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고위급 전용기를 탔다라고 한다면 이게 체면보다는 안전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아마 고려가 됐을 텐데요. 예. 단순히 비행기가 노후됐다는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이 국가 체제 특성상 평양을 비우고 장거리 비행을 나서는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도에 따르면 비슷한 시간대에 평양에서 세 대의 비행기가 떴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안전이 단순히 항공기의 노후함에 관련된 안전뿐만 아니라 경호와 관련된 안전까지도 고려해서 어떤 항공기를 탔는지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대개는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 항공기를 이용할 때 똑같은 에어포스 원이 2대가 뜹니다. 예. 그래서 대개 어느 비행기에 이제 대통령이 탑승했는지 이걸 비밀로 하고 그런 식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우 박사 말씀하신 대로
중국 임차용 대형 항공기죠. 예. 747이라고 알려졌는데 뭐 그 항공기냐 참매 1호냐 지금까지는 뭐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싱가포르 현지 방송인 CNA 방송의 화면을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김 위원장의 도착 모습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였던 또 북한 대표단들이 세인트레지스 호텔로 이동하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방탄 차량, 한쪽에 인공기가 달린 것을 보니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방탄 차량이 세인트레지스 호텔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도착을 하면 김 위원장 첫 일정이 리셴용 싱가포르 총리와 면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만남을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 만남에서 어떤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있나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이전까지 외국 정상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목적은 싱가포르와의 외교적 관계 목적보다는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지만 예. 다른 국가를 방문한 이상 그 국가의 정상과 외교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보다 더 외교 관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싱가포르 총리와의 면담 이후의 일정이나 동선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전혀 지금 알려진 바가 없고요. 예. 그렇게 하고 뭐 저도 과거에 그 대통령 모시고 양자 방문을 할 때는 대개 전날 하루 전날 도착하는 것이 뭐 관례이고요.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한중일 그 삼국 정상회담에는 당일치기로 다녀오셨습니다. 네, 숙박을 안 하시고 다녀오셨는데 지금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이틀 전에 도착했다는 것은 뭐 상당히 그 회담의 중요성 여기에 대한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측면에서 좀 여유를 두고 도착하신 것 같은데 역시 뭐 모든 초점이 북미 정상회담에 가 있기 때문에 예. 여타 일정은 좀 뭐 이렇게 가급적 삼가하면서 충분한 휴식 또 그다음에 참모들로부터의 보고 또 마지막 미북 간의 실무 협상 이런 것들을 챙기는 그러한 그 일정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에어차이나 소속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고위급 전용기를 임차한 에어차이나 소속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 에어차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의미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싱가포르로 정상회담 장소가 정해진 이후에 사실 북한의 전용기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정상이 그렇게 장거리 비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노후한 비행기로 가는 것이 북한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해외로 나가는데 알맞느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평양에서 비행기가 뜬 상황을 보면 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대에 약 3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이륙을 했다는 점을 보면 비행기가 노쇠한 점,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탔는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항공기를 이용하냐에 또 의미가 많이 부여가 됐던 것이 만약에 중국 항공기를 타게 된다면 북미 회담에서의 좀 기싸움에서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참매 1호를 탈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차이나 항공기를 이용했다라는 것도 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실용적인 측면과 이제 안정성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아마 중국 측 항공기를 이용했다면은 중국에서도 고위급 인사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VIP 전용 항공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그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회담 준비라든가 예. 또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러한 항공기일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용했다 이렇게 보면 근데 될 것 무엇보다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전용기를 내줬기 때문에 북중 혈맹을 강조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북미 회담에서 이렇게 중국의 전용기를 타다 보면 아무래도 중국 배후설로 인해 심기가 불편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그 정치 외교적 의미 부여보다는 실용성만을 실용성에서 따진 것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용했다고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보통은 전날 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인데 이틀 전에 갔다라는 건 그만큼 회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담 전에 10일 전에 좀 사전으로 만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현지 취재 보도가 있었는데 12일로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공표가 된 그러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예정 없이 두 정상이 만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행보는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보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중에 이 북핵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은 그 호텔에서 싱가포르의 그 오차드 로드라는 그 번화가가 가깝습니다. 물론 거리에 관계는 없겠지만 거기에 두 분이 나가서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서 상견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상상은 해보지만은 극히 이례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분이 이제 어떻게든지 연락을 한다면은 간접 대화, 예를 들면 지금 성킴 필리핀 대사가 지금 미국 측 그 의제에 관한 실무 협상의 책임자,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이 그 북한 외무성의 이제 책임자로 지금 미리 가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마무리 협상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그러한 그걸 통해서 두 분이 간접 대화하는 그런 형식의 접촉을 예상을 해봅니다. 예,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금 전에 이제 샹그릴라 호텔에서 일행이 포착됐다는 모습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둘이 마지막까지 만나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뭔가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번 회담의 성과를 어느 정도까지를 기대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북미 간의 회담이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됐다고 했을 때는 이번 6월 12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까지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받은 이후에는 오히려 이번 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회담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시간적으로도 그 많은 사안들을 합의문에 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6월 12일 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어떤 시한을 정해서 협상 시한을 정하는 그 정도의 합의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본인의 협상의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초기에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아마 북한과 끝까지 협상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뭐 이제 구체적으로 좀 회담 당일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먼저 9시에 시작을 하고 단독 회담을 한 후에 확대 회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일치기 회담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번 회담은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그게 뭐 어느 정도 확인된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두 정상이 싱가포르까지 도착을 했으면은 그 회담에 관련된 준비는 90%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회담의 성과에 대한 목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CBID를 미국 측이 원한다. 또 북한 측에서는 뭐 대규모 경협이라든가 체제 보장, 뭐 안전 보장이라는 게 옳은 표현이겠지만은 이것에 대한 그 기대치는 저는 70%면은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 간의 그 역시 간극은 아직 많이 벌어져 있지만은 회담 준비로는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마지막 여러 가지 뭐 결단을 촉구하면서 협상하겠지만 이것이 뭐 하루를 넘겨서 이틀, 3일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상상이 안 가고요. 그래서 대개는 지금 준비된 90% 그러한 그 일정에 따라서 하루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은 끝까지 CBID를 강조하고 있고 북한은 그와 맞교환 형태로 CBIG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협상문에서 이제 이런 CBID가 명시가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했던 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들어가서 협상문에 합의하기까지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다 담은 협상안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것인데요. 이런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회담과 관련된 북미 간의 접촉이 시작된 지는 사실 2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이번 회담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미 다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까지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을 계속해서 촉구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담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BID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비핵화의 대상이 예전처럼 좀 모호하게 한반도의 비핵화냐 아니면 이란 핵협상 과정과 비슷하게 특정 국가의 핵 비핵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뜻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이제 북한이 바라는 보상이라고 한다면 크게 보면 체제 보장과 경제 보상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북한은 지금 단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비핵화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요구할 것이라는 게 체제 보장이나 경제 보장 중에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 북한으로서는 그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확보받고자 원할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한 무슨 문서 서명이냐 또 혹은 다른 표현으로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또 과거에도 뭐 그런 그 하나의 약속을 한 바 있지만은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안전 보장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럼 체제 보장을 더 먼저 요구할 것이다라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북한의 그 경제가 너무나 지금 상태가 악화됐고 뭐 그 무역 통상은 거의 90에서 95%가 지금 뭐 과거에 비해서 지금 그 되질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가 이제 급한데 원유도 뭐 과거에 통상 그 북한이 수입하던 거에 50% 이상을 지금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뭐 어느 정도의 요구도 하긴 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그 안전 보장
거기에 대한 북한의 요구일 것입니다. 그럼 우 박사님께서는 체제 보장과 경제 보장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요구할 거라 보십니까? 일단 그 경제에 관한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서는 미국도 빠르게 경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서나 이런 선언적 의미로서 가능한 것은 임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침략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뭐 조약으로까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해주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상응해서 미국은 침략의 의사가 없고 앞으로 비핵화가 진전되는 거에 따라서 대표부, 뭐 연락사무소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수교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선언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 거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인권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기자 질문에 대해서 뭐 그런 문제도 제기할 것이다 했는데 뭐 중점적으로 이번에 거론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슈의 어떤 뭐 프라이어리티랄까 중요도에 따라서 아마 거론은 하겠지만은 이번에 뭐 그것을 추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 문제라는 게 사실 이 체제 보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인권 관련해서 이번에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합의문을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아마 장애물이 될 거라고 미국 쪽에서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다고는 아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요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그 백악관을 다시 방문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일본인 납치 문제를 꼭 거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과거의 납치 문제 이것이 이제 거론되면은 반드시 이건 인권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지금 싱가포르 시내 거리의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방탄 차량이 지나갔고요. 우측에 인공기가 있었고 좌측에 싱가포르 국기가 달린 것을 보니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에 비해서 이제는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후에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도착하면 그 화면 다시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담 당일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문에 어떤 이야기가 담길 것이냐 구체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기간이 명시될 것이냐, 비핵화 범위는 어느 수준까지 명시가 될 것이냐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회담을 취소한 이후에 오히려 미국의 입장이 조금 완화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회담을 취소한 이후에 다시 북한이 원해서 회담이 복구되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미국이 조금 더 본인들의 요구 상황을 강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상례라고 보는 것인데 오히려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회담에 대한 말이 좀 기대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과정이라는 말도 하고 여러 차례 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 어떤 합의가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북미 회담을 생각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인 요소들을 많이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는 궁극적인 상태로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선언한다는 데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로 하지만 구체적인 시한이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추후에 있을 북미 간의 협상에 맡겨놓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범위에서의 공동 성명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며칠 전에 그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뭐 꽤 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에 그 미국의 언론 또 미국의 야당 민주당이죠. 지금 그 많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담도 결국 과거의 재판 아니냐 이러한 그 문제 제기를 한 데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예. 과거와는 다른 이번에 진전된 합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기자가 추궁을 하니까 예. 절대 얘기 못한다 하고 이제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예. 그것을 봤을 때는 뭔가 그 구체적인 그것이 뭐 궁극적인 이제 지금 CBID를 완전히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CBID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문구 이런 것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이번에 그 북미 회담을 통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좀 통 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이 김 위원장 북한 측으로서의 통 큰 양보가 뭔가 주고받기식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 내용은 뭐 저도 궁금하지만은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기간이나 뭐 적어도 비핵화의 일정 범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명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계신 거네요. 글쎄요, 뭐 지금 우리 우 박사님도 예.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두 가지 시한, 금년 말 중간 선거를 위한 이제 정치적인 일정과 2년 후에 자기의 재선을 위한 대선 일정. 여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 맞춰질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좀 짐작할 수 있고요. 뭐 한참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뜸한데 북한의 그 핵 관련한 뭐 물질, 미사일 뭐 이런 것을 반출하는 뭐 이런 그 상징적인 어떤 북한 측의 여러 가지 그 조치 행동 뭐 이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한번 그 논의가 되고 또 어떤 합의문에 일정 부분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숙소인 세인트리지스 호텔로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있는 모습 현재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싱가포르 CNN 방송의 화면 함께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아직 포착되진 않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오늘 오후 10시가량 9시 30분쯤 우리 시각으로 그쯤 이제 도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싱가포르 출국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진정성 단 1분이면 파악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회담도 있을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또 언제든 자기는 일어서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도 또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북한으로부터의 확답을 아직까지 못 얻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아직까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아주 협상을 잘했다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좀 사전 포석으로 이렇게 좀 깔아놓은 듯한 인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북미 협상에서 어떠한 초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사찰 검증 등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에서 초기에 북한의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거 북한이 협상을 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이행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초기에 비핵화의 방향을 확정짓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임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핵 탄두나 핵 물질 등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일정에 또 맞는 것입니다. 이 사찰과 검증이라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극적인 정치적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각적으로도 본인의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핵물질이나 미사일 폐기 등의 초기 성과물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아마도 그 초기 성과물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를 하게 된다면
그 외에 사찰 검증 기간 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찰 기관에 대한 것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북미 협상이 진행될 때 예. 완전한 비핵화가 2년 안에, 뭐 1년 안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안할 때 사찰과 검증만 해도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론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사찰 검증이 시간이 뭐 3년, 5년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빠른 성과물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에는 좀 미진한 면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초기에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하는 이러한 초기 성과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급한 대로 1분이면 난 다 한다. 이 사람의 뭐 성향이나 예. 소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래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수많은 그 어려운 그 비즈니스 협상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내가 1분만 얘기해 보면은 거래가 소위 가능한 사람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내가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뜻에서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그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한 그 합의보다도 또 두 사람이 그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신 이 화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도착한 직후에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영접을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인민복을 입고 왔네요. 네. 지금 뭐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 등은 공개가 안 된 걸로 봐서 아마 외국 항공기를 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지금 화면은 공개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뭐 정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복을 입고 지금 영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좀 짚어본다면 그동안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합의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정상이 싱가포르로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이런 성향을 좀 감안을 해서 본다면 면대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아까 말했던 1분 안에 진정성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1분 안에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상 밖의 돌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 낮게 보고 있고요. 예.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2번 만났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그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백악관을 방문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그때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들은 김정은,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직접 대면하면서 보는 김정은을 이제 아마 비교하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앞으로 이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뭐 거래가 가능하다, 얘기가 되겠다 하는지 여부를 이제 뭐 가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잘 된다면은 비핵화가 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제2의 회담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백악관에도 초청할 수 있고 또 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돌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상 어떤 사소한 문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방법 없는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싱가포르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돌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예, 최소한의 관계를 맺고 이후의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괄 타격식보다는 단계적인 협상으로 가겠다라고 좀 방향을 좀 바꿨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 뭐 한 번에 그냥 통 큰 그 결단을 통해서 뭐 주고받기식으로 된다 이런 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제 실무 협상을 통한 뭐 여러 가지 그 보고 사항도 듣고 또 폼페이오 장관과 그 김영철 통전부장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도 보고를 듣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는 그렇게 한 번에 단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아마 그 인식을 시작을 한 데에서 프로세스라는 말이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북한 외교가 상당히 잘한 거 아니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켰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게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CBID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는 뭐 조금 지금 모든 것이 잘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그 확대 회담에 배석할 배석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이 들어가고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포함이 됩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때 사실 좀 뭐 위축설도 나왔던 상황인데 이번 북미 회담에 배석한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볼튼 보좌관이 이제 리비아식 모델 등을 언론에서 거론하면서 그것이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서 북미 회담이 결렬 위기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존 볼튼 보좌관이 좀 이 지금 북미 회담 선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뭐 추측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신으로는 이제 그러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정식 그 외교 라인에서 이제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이 문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교체하지 않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볼튼 보좌관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아 보이지만 이 협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네. 같은 이유로 사실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관해서 굉장히 강한 이제 성명을 발표했지만 신무 협상에 다시 등장한 것처럼 그 역할의 그 직위에 맞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존 볼턴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에 관해서 뭐 굉장히 그 나쁜 보도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는 뭐 우리말로 하면 빠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폼페이오 장관도 뭐 언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볼턴 보좌관의 그 뭐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그 과거의 경험상 이 볼턴 보좌관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유엔 대사로서 또 국무부의 차관으로서 그래서 굉장히 꿰뚫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제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은 이제 CIA 쪽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전면에 나섰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첫날 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그 태도, 북한의 입장 이런 것을 이제 아마 그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아마 그 리뷰를 할 겁니다. 이때 그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어떤 그 의견이 혹시 충돌할 때 그때 그 볼턴 보좌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볼턴 보좌관의 배석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이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이거 좀 어떻습니까? 물론 볼턴 보좌관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고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선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서만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에서도 협상 과정에서도 북한이 볼튼 보좌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아주 여지없이 드러냈던 과정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으로서는 압박으로 느낀다기보다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인상을 충분히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는 북측 배석자를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북측은 배석자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은 배석하겠죠. 뭐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동안에 양측의 그 실무 협상을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두 분이 제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것은 틀림이 없고 예. 북한 측에서는 뭐 이번 김 위원장의 이제 싱가포르 방문 전체에 대한 그 총괄 업무는 김여정 그 부부장이 지난번에 그 판문점 때도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간 것 같은데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역시 이 문제는 이제 그 미국과의 어떤 이제 핵 문제의 그 타결을 위한 협상이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에 이제 북미 라인이 아마 총 출동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 최선희 부상이 지금 쭉 담당을 해왔고 그 위에는 이제 김계관 그 부부장이 있는데 김계관 부부장이 지금 아직 전면에는 등장을 안 하는 것 같다가 지난번 한번 성명 파동에 이제 휩싸였는데 그 최선희 부상 밑에는 또 실무국장으로 최강희 국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오랫동안 미국과의 그 협상 에 관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주로 아마 실무 협상 보좌를 할 것 같습니다. 최선희 부상과 김괴관 부상을 지금 네. 예상을 좀 해주셨고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리수용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이 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던데 이거 좀 가능성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북한도 당과 정부가 모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서 배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외무성이 앞으로 이런 회담이 진행되면 미국의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로서 회담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석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 배석자와 격을 좀 맞춰야 되는 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비슷한 격이라고 한다면 리수용 외무상과 리용호 외무상과 리수용 부위원장을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함께 동행을 했는지 여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동행을 했다면 배석하기보다는 수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죄송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의 위치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과 같이 이제 의전에 관련한 부분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북미 회담에서 이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이 회담과 관련한 의전 부분에서 참석을 하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또 역으로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다 싱가포르에 오는 바람에 지금 최고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북한. 그렇다면 북한은 누가 지금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 부분은 북한이 워낙 베일에 쌓인 국가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본다면 좀 어느 정도의 인물이 좀 관리를 하게 될까요? 역시 김정은 위원장 밑에 여러 부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근에 눈에는 많이 안 띄었지만은 최용해 부위원장이 최룡해 부위원장이 아마 장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해외 방문을 하지만은 통신망을 그냥 24시간 열어놓고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지휘를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싱가포르 방문을 앞두고 경제 행보를 북한 내에서 했던 것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산물 시장을 방문을 해서 외국 손님 맞이 준비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제 행보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북한으로서는 핵 개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국제 제재 때문에 많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핵을 폐기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병진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경제를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북미 회담 역시 어떤 정치적 명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정치적 명분을 내부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북미 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핵팩이란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 미국과 이런 군축과 관련된 회담도 하고 이런 것은 모두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대내적 설득을 위해서 그러한 명분을 쌓기 위한 작업은 어제의 그 수산시장 방문 등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수산시장 방문 같은 경제 행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우 박사님 그런 평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예. 지금 그 북한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 여러 탈북자들의 그러한 증언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점이 이 북미 이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질 때 예. 앞으로 좀 그 개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행보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오늘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싱가포르로 출발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회담 관련 내용을 청와대로 이야기를 보낼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사실 어느 정도 그 회담의 상황이 외부로 공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그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남관표 2차장이 간 이상 이제 미국과는 어느 정도 이제 협조를 하면서 협상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 정부와 매시각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금 남관표 2차장이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과거에 그 1994년에 미국 제네바 협상 때 우리 정부 대표의 일원으로 이제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간의 이제 협상이 쭉 이루어지면은 이제 밤에는 저희가 이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미 측으로부터 자세한 그 협상 내용을 통보받고 우리 예. 정부에 보고하고 그런 역할을 남관표 차장이 이번에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좀 궁금한 게 실제 이런 중요한 회담이나 이런 협상이 있는 시기에 당시 그쪽의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것들 좀 어떤가요? 굉장히 좀 긴장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희로서는 항상 그 미국 간의 협상을 하더라도 예. 그 내용을 100% 동맹국이지만 우리한테 알려주는가 또 혹은 뭐를 숨기고 있지 않는가 항상 그것이 좀 저희들을 좀 조바심을 갖게 했었던 적이 있고 예. 이번에도 이제 지금 그 협상 시간이 하루이기 때문에 언제 미 측으로부터 그러한 그 회담의 전 내용을 이제 통보받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이번 북미 회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중국은 한반도에서 지금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과정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완화되면서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북한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데에 어떤 해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 현재 중국으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또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이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중국 등의 역할이 북한 한반도에서 좀 배제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증가되는 상황은
아무래도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는 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매우 주시해서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미 회담이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외교장관이 북한으로 넘어왔고 이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북미 회담에 어느 정도 일정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러시아도 기본적으로는 그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당연한 당사국이다. 이런 그 입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러시아는 또 과거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더불어 양대 초강대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만 북한의 그 단계적 해결 방침에 좀 그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좀 이렇게 두둔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제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리를 떠나시고 대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에어차이나 항공기를 이용을 했고 이제 숙소인 호텔로 도착을 했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정이 싱가포르 총리와 만남이거든요. 이 만남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싱가포르를 지금 방문하는 거고, 특히 이제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싱가포르 총리와 이 면담이 공식적으로 싱가포르 일정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외교 어떤 관례상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이 회담은 이 싱가포르 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번 미국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함께 북한과 싱가포르 간의 어떤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한 어떤 협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싱가포르는 북한과 1975년에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으로서는 이제 오랜 수교국이고 또 싱가포르는 그 이제 외교 정책상 비동맹국의 일환으로 조금 중립적인 그러한 외교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상당히 그 거부감이 없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서도 북한이 이제 거기에 응해 왔고요. 그런 면에서 그 리셴룽 지금 총리와 이제 아마 조만간 아마 회동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만나서 마지막 실무 협상을 좀 막바지에 이르는 실무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금 합의문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합의문은 제가 생각에는 거의 초안은 도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겨진 문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서로 이제 결단해야 될 그런 문제의 정도를 지금 남겨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문의 기본적 어떤 기본 틀은 큰 틀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은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국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 보장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 절충, 큰 틀에서 어떤 그 합의는 도출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주 이제 그 디테일한 문제에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CVID를 과연 그 합의문에 명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 회담에서 최종 그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핵무기나 그 핵물질 그리고 ICBM 해체해서 미국으로 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합의문에는 아직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 또한 결국 미국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결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합의문에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담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합의문에서 큰 틀에 그로 이제 포함될 수 있는 문제는 결국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하겠다 이 의지는 표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 싱가포르로 출발하기 이전에 계속 얘기하는 게 한 1분 정도 얘기해 보면 상대방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문에는 최소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조항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 검증에 대한 문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 불가역적인 이 비핵화에 대한 문제는 북한이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 합의문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는 결국 미국 쪽에서는 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북한에게 그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 그리고 평화 공존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양자가 노력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경우에도 불가침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 어떤 원칙은 이 합의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CBID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뭐 북한이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 사실은 그 CBID를 북한이 반대한다는 것은 그게 말의 모순입니다. 지금 그 북한의 비핵화 핵 폐기를 하겠다는 결단 하에 나오는 것으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CBID 뭐 내용 자체는 좀 여러 가지 그 뭐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이제 불가역적이고 한 그 비핵화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말하는 구체적인 이제 네, 용어죠. 이제 근데 그런 단계를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표현의 문제지 북한은 저는 뭐 이번 그 회담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큰 결단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 용어의 문제지 CBID로 뭐 읽혀지는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이제 뭐 일시에 뭐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하기는 어렵다는 게 북한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러한 그 좋은 합의를 이룬 다음에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어느 시점까지 완전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과거의 그 북한의 행태, 1994년에 기본 합의서 그 제네바 합의를 한 다음에 2002년 그때 농축 우라늄을 비밀리에 그걸 이제 했거든요.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핵물질을 지금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일부 숨겼다가 이 이행 기간 동안에 재발견된다든가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오면은 이것은 뭐 엄청난 그 파장과 큰 그 문제가 생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CBID 이 자체 뭐 말에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내용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러면 뭐 핵폐기 안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북한이 이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판문점 선언에 이미 담겨 있죠. 담겨 있습니다. 네, 용어의 문제는 있겠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이미 있을 것이다. 크게 뭐 이제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북한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 기간에 있어서는 언제 어느 정도로 명시를 할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기간에 대한 명시는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간에 대한 문제는 아마 미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인데 뭐 최대 2년 이내는 이 비핵화 완성돼야 된다. 2020년을 예. 기한으로 보고 있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기한 문제도 상당히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상당히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 쪽은 그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 또한 확실하게 협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북한 쪽은 핵무기나 핵물질 반출을 가급적 뒤로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미국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북한 쪽은 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하게 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급적 늦게 핵무기를 반출하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그 북한이 미국 쪽에 무엇인가는 하나를 줘야 되는데 핵 합의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방법론적인 게 제공이 그렇죠. 돼야겠죠. 뭔가가 있어야 되죠. 뭔가 예.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합의가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그 영변 핵시설이라든가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서 IAEA의 사찰단이 들어가서 검증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거기를 중단하는 문제 이런 정도에 대한 합의는 어떤 형태로든 그걸 먼저 내어주든가 그게 아니면 핵무기 반출을 우선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ICBM 해체에서부터 시작하든가 무엇인가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방법론적인 행동에 있어서 해야 한다면 좀 어떤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경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994년 북미 합의 그것이 이제 가장 오래 이행이 됐었습니다. 2002년까지는 이행이 되다가 농축 우라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이행이 중단되고 깨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육자 회담의 합의는 한 번도 이행도 해보지 못하고 이제 그게 깨진 셈이 되는데 그 이행은 이제 그 검증 문제. 지금 이번에는 그 검증 문제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핵물질, 핵 그 활동뿐 아니라 이 탄도미사일 그 제조 과정이라든가 탄도미사일의 그 보유 이런 쪽의 군 시설까지 이제 검증을 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그 인원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그게 구체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인지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북한이 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 폐기 이것을 하더라도 그 기간은 5년에서 10년 정도 잡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뭐 앞으로 2년까지 단축을 시킨다는 것이면은 북한으로서는 아마 큰 그 양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일종의 서로 간의 주고받기식의 상황이 될 것인데 북한 측에서는 체제 보장과 경제 보장 중에서 체제 보장을 먼저 요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체제 보장과 경제 보장 중에 뭐가 더 지금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북한이 표면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 체제 보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어떤 지원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그 김계관과 최선희 담화에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이제 협상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예. 실제 북한의 과연 본심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경제 제재 해제가 아주 중요한 목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번 그 북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겠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시점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해 가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는 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것과 실제 이제 앞으로 북한이 요구해야 되는 것 사이에는 이 상당한 실제 북한이 이제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을 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도출해내면 의미 있는 합의문이 나온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수준은 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양측에서 발표는 물론 여러 가지 그 엇갈린 보도들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데요. 예. 한 70점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00% 만족할 그 합의라는 거는 지금 상상하기 어렵고, 이 70%를 이제 넘으면은
양측 간에 대단히 만족스러운 그러한 그 합의라고 뭐 이렇게 포장도 할 수 있고 성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 70점 정도 줄 수 있는 합의문이 도출되면 만족스러운 합의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거기 내용에 명시되는 것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뭐 70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정도 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담긴다면? 일단 그 미국에서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비핵화고 미국이 얻어내고 싶은 최고의 그 북한의 대답, 이번 합의에 이 담겨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거 CVID식 핵폐기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핵무기, 핵물질,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시설에 대해서 폐기한다. 그래서 그 첫 단계로 핵무기와 핵물질을 그리고 그 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한다. 이게 이제 담기면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베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하나 더 하자면 이 핵시설이 많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시설은 언제든지 미국으로서는 사찰할 수 있다. 예. 이런 것까지 이제 담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한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 체제 안전 보장을 해달라는 거고 북한은 어쨌든 간에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를 최대한 늦추려고 할 거고 그리고 이걸 미국으로 반출하기보다는 북한 내에서 가급적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는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정도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북 정상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가면서 체제 안전 보장과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자라고 하는 정도의 합의를 도출하면 북한으로서는 최고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국 절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적어도 그 미국에서도 지금 이 한 번의 회담에서 모든 게 끝날 걸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 결단이 이번에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앞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그 내용들이 모두 담긴다면 가장 좋은 그 합의문이 되겠지만 아마 이번 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합의하는 수준이 첫 번째로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이제 IAEA의 사찰단이 들어가서 북한의 현재 핵시설 그리고 핵물질을 생산하는 이 시설에 대한 어떤 그 동결 작업을 하는 정도까지는 약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정상회담을 만약 약속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여러 번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2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2차 정상회담을 연다면 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이걸 열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얼마 전 보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이제 초청할 수 있다. 이제 회담이 잘 되면 전제를 해서. 예. 근데 뭐 그 시기에 관해서 어느 그 매체가 9월 정도에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지금부터 이제 6월이니까 7, 8, 9월 그 안에 가시적인 조치를 북한이 뭐 해야 제2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핵 여러 가지 관련한 뭐 물질 무기 ICBM 이런 거에 그 반출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제 또 그다음에 그 IAEA 사찰은 아마 바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주 안에 IAEA 사찰관들이 북한 시설에 도착할 수 있다고 얼마 전에 IAEA 사무총장이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진행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찰은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은 아마 9월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제가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가시적인 북한의 조치가 없다면 2차 회담 어려울까요?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2차 회담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과연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그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확실한 신뢰성 있는 대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미국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최대한의 요구를 계속 해왔지만 예. 사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번에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게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이 비핵화를 한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될 텐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첫 번째 단계라면 현재 있는 핵 시설에 대해서 핵을 만들어내는 이 시설에 대해서 국제 사찰단 일단 들어가서 검증하고 거기를 동결하는 이런 일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그 다음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북한이 미국 쪽에 그 자료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언제까지는 이걸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약속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뭐 첫 번째 단계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데 하면 가장 좋지만 이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일정한 시점에 가서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물질을 완전히 그 반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탄력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건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전 선언이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가? 이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종전 선언이 되려면 지금 12일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고 13일 날 정도 하루 더 연기해서 종전 선언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만족할 만한 양측의 합의문이 된다면 그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전선언은 상당히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뭐 이걸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종전선언까지도 만약에 최대한의 합의가 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미국 사이에 미국이 요구하는 최대한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될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그 가능성 현재로서는 좀 낮은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북한이 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간다면 어느 시점에선가 2차 이 미국 정상회담이든 아니면 남북미 정상회담을 어디서 그 판문점에서 하든 다른 장소에서 하든 해서 아마 종전선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대한의 합의가 있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번 회담에서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종전선언이 이번 그 회담의 상당히 핵심적인 의제로 이렇게 부상이 됐었고 거기에는 이제 남북미 3자 그 선언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가능성이 예측이 됐었죠. 되다가 좀 이제 들어간 좀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이번에도 양자적인 미국과 북한 간에 왜 그런가 하면은 북한은 항상 한국 전쟁을 조미 전쟁이라고 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어떤 전쟁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싸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으로서도 이제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으로서 한국 전쟁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종전 선언에 관심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 한국 전쟁을 종전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종국적으로 내가 해낼 것이다.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합의문 내용 여하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 양자 간에 우선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 한국도 포함시키고 중국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만은 2단계 이런 3단계로 이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도 그 가능성은 좀 열어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에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제 종전 선언까지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함께해서 남북미 3자가 함께하는 종전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빠지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좀 아쉬운 대목일 것 같거든요. 네, 그간에 청와대는 사실은 이번에 그 남북미 정전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미련을 가지고 있었고 기대를 또 가지고 기대를 있었죠. 대외적으로도 많이 좀 예.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정치적인 물론 그 하나의 행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제외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번에 북미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양 지도자, 양 나라가 신뢰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종전선언이든 또 합의문이든을 통해서 그 신뢰가 회복되면은 그 외에 그 한반도의 어떤 평화 정착을 위한 하나의 이 절차,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언짢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후에 공동 성명 형식으로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이 갖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공동 성명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나와서 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마 가장 만족할 만한 양측이 서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했다면 아마 그게 공동 성명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안 되면 이게 공동 성명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분만에 그 비핵화 의지를 확인을 못하면 본인은 그 자리를 뜨겠다고 얘기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일 거고요. 그렇게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동 성명을 양 정상이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를 과연 도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아마 북한으로서도 이번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를 어찌됐든 계속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양 정상이 나와서 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합의는 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 끝까지 좀 긴장을 놓지 않고 지켜봐야 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1분 만에 박차고 나오는 그런 변수가 네.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회담 직전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회담 직전까지 지금 그 양측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미리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을 해서 마지막까지 점검을 하고 양측의 실무 협상단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돌출 변수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